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경구투약 이후에 두 번째 투약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개인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돼서 미안하고요. 그럴 수도 있으려나? 아무튼 미안하고 오늘 온라인 수업 녹화된 거 잘 학습하셔서 저희 그 실습을 해야 되니까 좀 자기 실습 전까지 한번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출석 인정하는 거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기는 할 건데 그래도 자기 실습 시간 전까지 이론 내용을 충분히 학습을 하고 가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오늘은 국소 투약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러 가지 파트에 따라서 이제 국소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디를 통해서 국소적인 투약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일단은 국소 투약이라고 하는 거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오픈되어 있는 모든 스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투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눈이라든지 그 귀, 코, 그리고 뭐 직장질, 폐, 그리고 피부 같은 곳들을 통해서 우리가 약물을 투약하게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국소 투약이라고 부르고요. 많이 안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병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그 관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장을 통해서 약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코피가 너무 안 나는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을 희석해서 그 솜이나 이런 거에 묻혀가지고 넣어놓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처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 자체는 대부분 우리가 국소 투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적으로, 즉 그 부분에만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함이 더 많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일부는 전신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약을 하실 때 항상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전신 효과가 아니고 국소적인 효과만을 원했는데 전신 효과가 나타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떤 걸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 보게 될 거는 피부 도포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많이 발라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림도 있고, 로션도 있고, 연고도 있고, 패치도 있는데, 일단은 피부에 도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피부 상태를, 도포할 피부의 상태를 면밀하게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붉어진 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투여하기 전에 피부를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여하고 나서도 내가 투여한 이 약물로 인해서 피부에 뭔가 국소적인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피부에 뭐 연고나 크림 같은 거 뭐 이렇게 도포를 할 때 뭔가 그 부위가 뭔가 좀 더럽다거나 뭔가 묻어 있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투여하기 전에 도포하기 전에 비누랑 물 같은 걸로 적용 부위를 미리 좀 세척해 주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이걸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바르는 이 피부 약이 연고 같은 것들이 잘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바르려고 하는 그 피부에 뭔가 상처가 있다거나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외과적인 무균법 배웠잖아요. 그래서 무균법을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뭔가 이물질이라든지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여러분이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로션이나 크림, 연고 같은 것들은 마찰이 가해지지 않도록 가볍게 펴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포하고 나서 바로 뭔가 뭐 옷에 환희에 바로 묻도록 해놓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거즈를 덧대어서 네, 잘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피부에 도포되는 약물 같은 경우에 물론 무해한 경우도 많겠지만 바르는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경우에 그 사람 피부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맨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뭐 일회용 장갑을 쓰시던지 아니면은 뭐 면봉이라든지 뭐 꺼즈 아니면은 솜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 스스로 만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보호장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부로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적용하고 난 다음에 피부 사정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약물의 효과도 당연히 봐야 되겠고, 사실
크림이나 로션 연고 같은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패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료기관에서 사실 엄청 많이 쓰진 않지만 그 만성 통증 환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항암 환자나 아니면은 뭐 다른 3차 신경통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만성적인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 펜타닐 패치를 붙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생긴 이런 패치가 있어요. 투명하게 생긴 패치가 있는데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일단 이런 경피용 패치는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직접 붙이는 건데요. 이걸 붙였을 때 이게 서서히 약물이 방출이 되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약효가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벽하게 0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흡수되는 면적이라든지 뭐 사람의 그 체내에서 어떻게 합성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 경피용 패치가 정해진 시간이 다 됐다라고 해서 붙이고 있을 때 약효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이 패치를 갈아줘야 돼요. 새로운 패치를 갈 때 꼭 얘를 기존의 것들을 떼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환자들이 특히나 이런 패치들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 어, 간혹 가다 보면은요. 이런 환자들을 간혹 가다 보면 펜타닐 패치가 처방에는 한 부위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것들도 간혹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거를 붙였던 그 의료진이 기존의 패치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약효가 더 상승돼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펜타닐이나 이런 것들은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부작용으로 호흡저하라든지 의식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꼭 주의를 가지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패치 적용일자를 꼭 붙이거나 EMR에 꼭 기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그 종이 반창고라든지 라벨 위에 그 내가 부착한 날짜를 적어서 언제 얘를 부착했고 떼어내야 되는지를 표기를 해주면 좋아요. 이걸 붙인 사람이 떼야 되는 날에 근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다만 그런 펜 같은 거는 이 패치 바로 위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라벨 같은 걸 위에다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투명하잖아요. 지금 이 살처럼. 그래서 일부러 안 떼는 건 아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안 떼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패치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면 좋고, 어, 아주 간혹, 뭐죠?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친절한 의사들은 이 펜타닐 패치 제거해주세요라는 처방을 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의사들은 정말 보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에 점적 투여를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어, 코에는 우리가 뭔가 부비동염 같은 거나 비염이나 아니면 부종이나 코에 우열이 있거나 이런 거가 있을 때 많이 투여를 하게 되고요. 이게 그냥 액체형이라기보다는 스프레이처럼 생겨 있어요. 스프레이처럼 생긴 게 대부분 많고요. 점적형도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액체면 잘 흐르기 때문에 환자의 체위를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이 간호사한테 필요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거 코를 통한 점적 투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 코가 그 해부학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부비동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 약을 점적할 때 내과적인 무균수를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코 약을 점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대상자 자세가 중요한데 코는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이런 내가 얼굴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코 약을 투여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환자한테는 앉아있는 자세에서 머리를 좀 뒤로 젖히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좌위가 어려운 환자라고 하면 누워 계시겠지만, 누워있는 자세에서 머리가 조금 들릴 수 있게 베개를 밑에 대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내가 투약한 이 약이 다시 흐르지 않도록 뒤로 젖힌 자세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필요할 때 코가 막혀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대상자한테 약물 투약 전에 코를 좀 풀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콧구멍에 스프레이나 점적기가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코로 숨을 쉬면 흡기에서 호기로 하고 내쉴 때 약물이 다시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강 투여를 했으면 구강으로 호흡하도록 주의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구강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비강으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약이 기도 쪽으로 혹시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구강으로 호흡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적하고 나서는 한 5에서 10분 동안은 힘드시겠지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 약물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코를 풀지 않게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안약 같은 거 많이 넣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인공눈물 같은 거. 저도 많이 쓰는데, 안약은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눈에 뭐 감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검사 목적으로 산동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동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놔야 된다거나, 확대해야 되는 그러한, 어, 필요성이 있을 때 많이 쓰게 되고요. 안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염증을 치료할 때 우리가 안 연고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러한 연고들을 많이 쓰고, 우리가 사실은 그 막 코 같은데 연고 바를 때 사실 안연고나 이런 거를 처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쓸 수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눈 세척할 때 또 쓰겠죠. 이건 조금 딴 얘기인데, 만약에 항암병동 같은 데를 가시면, 그러니까 항암제를 투여하는 병동을 가시면, 이게 항암제를 제조하다가 내가 뭔가 주사제를 이렇게 수액에 믹스를 하다가 이 약물이 내 눈 쪽으로 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항암제니까 이 각막이나 눈 안구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병동 내에는 스필키트라고 하는 걸 항상 구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 항상 눈을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이 꼭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병동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러한 약물이라든지 뭔가 내 얼굴이나 피부나 눈, 코, 어디든 튀었을 때 나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꼭 면밀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안약을 투여를 하게 되고요. 어, 이게 안약 투여할 때 공통적인 주의사항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각막이나 그 동공 자체에 안약을 점적하는 게 아니라 눈 밑에 이렇게 딱 내려보면은 그 결막낭 있잖아요. 하부 결막낭. 거기에 묻히거나 점적해서 주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실 각막에는 정말 많은 통증 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막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점적을 했을 때는 아플 거예요. 그리고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절대 각막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은 외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딱히 막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대체가 되진 않았는데, 안약을 보면 보통 5cc짜리의 안약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환자가 다 쓰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 가시면, 안과 같은 데 가시면 이런 산동제 같은 것들은 그 5cc짜리를 모든 환자한테 쓰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1차 의료기관을 보시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감염 예방이에요. 그래서 여러 환자한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감염에 유의해서 써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좋은 방법은 일회용으로 개별 포장이 된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때 선배들한테는 그 5cc짜리를 줬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안약을 이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에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 결론은 사실은 안약은 절대 공유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연고나 용액 이런 모든 것들은 멸균 상태를 유지해서, 네,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피나 배행물 같은 게 나오면 안쪽에서 바깥쪽 모든 그건 같아요. 그래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점적할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은 대상자한테 좀 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눈 아래 피부를 조금 당겨가지고 내가 점적할 공간인 하안검을 노출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방울을 버려요. 이거는 왜 버릴까요? 생각해 보셨죠? 우리 그 멸균법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뭐든 따를 때 살짝 흘려보내서 그 이유랑 같아요. 그래서 그 안약 그 겉에 입구에 뭔가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떨어뜨려서 조금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고요. 한 방울 버린 다음에 1, 2cm 위에서 점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방울 점안하는지는 처방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만약에 처방에 없다고 하면 그 상품 설명서 같은 거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가장 뭐죠? 그 정확한 거는 처방된 의사한테 한 번 더 문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안검을 노출을 시켰으면 점안을 할 건데요. 그때 결막주머니 중앙 또는 외측에 점적을 할 거고 환자한테는 약물이 이제 스며들 수 있도록 눈을 감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점적하고 나서 내안각, 눈의 그 안쪽 있죠. 그 눈물샘 있는 그쪽을 여러분이 장갑 낀 손으로 가볍게 누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눌러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약물이 눈 연결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물이 눈을 통해서 이 비루관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고 이 유입이 되다 보면은 약물로 인해서 전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여를 하게 됩니다. 안연고는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액체가 아니고 고체이기 때문에 바르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결막낭을 노출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앞에 튜브 앞에 일부를 조금 짜서 버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안연고를 내안각에서 외안각 쪽으로 약 한 1, 2cm 정도 따라서 짤 거예요. 다 짰으면 환자한테 눈을 감아달라고 하는데요. 그 환자가 눈을 굴리거나 이런 게 금기가 아닌 경우에는 눈을 조금 눈동자로 움직여서 그 굴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환자한테 눈을 좀 굴려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연고를 조금 액화시키는 거여서 이제 액체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막 물리적인 운동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약효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연고 바르면 일시적으로 눈이 좀 흐릿흐릿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 노티스를 해주면 환자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연고만 바르고 끝났어요 하고 가요? 환자 갑자기 나와서 안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예방을 할 수 있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내가 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고가 밖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생리식염수, 멸균 생리식염수 같은 거 물 조금 묻혀가지고 좀 닦아주시면 환자분들이 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귀약인데요. 귀약을 투여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웨이나 네이 감염이 있을 때 아니면 귀지를 조금 너무 딱딱한 경우에 얘를 좀 물렁물렁하게 연화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뭔가 우려이나 통증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것들 뭐 여러 이유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 네이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네이가요 굉장히 온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만약에 실온의 온도로 이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환자가 굉장히 불편감을 겪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심 같은 것들도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귀약을 투여해 본 경험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죠? 저도 사실 귀약을 스스로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죠? 내가 투여를 해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귀약은.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온도 같은 거에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꼭 네, 상온에 있는 그 온도 정도로 여러분들이 투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세는요. 그 치료받을 귀를 위쪽으로 해서 앉거나 누운 방향으로 투약을 해주시면 되고 코랑 마찬가지로 얘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5분 동안은 그 자세, 그 치료받는 귀 쪽으로 점적한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환자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귀에 투여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적어도 15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반대쪽 귀를 투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귀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2도예요, 2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귀의 길인데요. 이 귀의 길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약물이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곡선이 아니라 일직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고속도로 갈 때 직선 주로가 훨씬 더 잘 가듯이 곡선이 있으면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그 차선을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코너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의 이도를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동에서 어른이 될 때 이 이도의 그 각도가 점점 성장하면서 달라져요. 그래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도가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얘는 후하방으로 당겨야 돼요. 얘를 아래쪽으로 좀 당겨줘야지 이게 일직선이 되는 이도가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어른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위로 당겨줘야지 이게 일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후하방 쪽으로 당겨주시면 이 레이가 직선이 되면서 기약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투약인데요. 질투약은 보통 뭐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냐면 피임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나 부인과에서 질염이나 이런 부인과 계통에 있는 염증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방법은 다양한데요. 좌약을 넣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연고나 크림, 젤, 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좌약을 많이 쓸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일단 주의사항을 같이 한 번씩 볼게요. 그래서 질은 정상적으로 산성이에요. 그래서 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생물로부터 이런 그 자궁, 질로 이어지는 이 부인과 계통의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투여할 때 특히나 좌약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용해가 돼요. 상온에 있거나 이러면은 녹거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은박지 같은 거에 포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포장이 된 거를 냉장고에 꼭 보관을 하고 있다가 투여할 때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투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여 전까지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네. 어, 그러고요. 그 다음에 미안해요. 입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서 어, 약간 귀를 잃었는데 미안해요. 아무튼 그 좌약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 투여하기 전에 먼저 보이딩을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왜냐면 약물 투여하고 나서 환자가 갑자기 뭐 소변을 보러 간다거나 하면 나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미리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질은 생식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누군가가 나에게 이거를 질 투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셀프로 투약하는 거를 존중을 해 주셔야 되기도 해요. 음. 그리고 일단 자세는 쇠석 일을 취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질 투약을 했을 때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은 아니죠. 아무튼 밑에 방수포 같은 거 미리 깔아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투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대상자 프라이버시를 우리 지켜줄 수 있게 우리 단순도뇨 배웠던 것처럼 방수포가 아니라 그 반시트 같은 거 환자한테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고나 크림 젤폼 같은 거 쓸 때 간혹 이제 그거를 질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연고가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를 넣을 수 있게 하는 그 도포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좌약 같은 경우에 그 마찰을 좀 줄여서 잘 넣을 수 있도록 윤활제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8에서 10cm 정도 질 내에 삽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흡수돼야 되기 때문에 한 5에서 10분 동안은 환자한테 앙화이를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서 좀 유지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그 간혹 그
월경 주기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탐폰이라고 해서 질내 거치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는 이게 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을 얘가 다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약하고 나서 탐폰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네, 그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소 투약 중에 이제 직장 내로 우리가 약을 투약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일단 직장 내 투약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여러분 요거 보시는 것처럼 이 좌약이 많아요. 근데 질로 넣는 좌약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고창자로 들어가는 약들은요. 약간 조금 더 얇고 되게 끝이 좀 둥근 총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직장 좌약도 마찬가지로 얘가 녹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질 좌약이랑 마찬가지로 항상 그 냉장 보관을 해서 녹지 않도록, 녹은 형태가 아니도록 여러분들이 보관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이 둥근 이유는 이게 항문 쪽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항문 쪽으로 넣을 때 너무 뾰족하거나 하면 항문 점막이라든지 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출혈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둥근 모양을 쓰고 있다라고 항문 같은 손상을 막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직장 수술을 했으면 쓰면 안 되겠죠? 자극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립선 수술 환자한테도 금기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 좌약과 마찬가지로 항문을 통해서 주는 이 직장 좌약도 약물 삽입 전에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셀프 보이딩을 해오라고 격려를 해주시면 되겠고 체위는 우리 관장할 때랑 비슷하게 왼쪽 심스 체이를 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관장할 때 그 관장 카테터 넣을 때 환자분한테 이완을 위해서 심호흡을 유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좌약도 카테터보다 조금 더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실 그리고 우리의 손도 들어가요. 손가락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그 직경을 가진 게 들어가다 보니까 환자한테 꼭 이완을 할 수 있도록 심호흡을 격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약 직전까지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 이 투약을 할 때는 직장 벽을 따라서 성인 기준으로는 한 10cm, 그리고 아동 기준으로는 5cm 정도를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만약에 직장 쪽으로 대변에 덩어리 같은 게 막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넣다가 이 좌약이 대변에 콕 묻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약효가 나타나지 않죠. 왜냐면 이 직장 좌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좌약 형태로 되어 있는 약간의 반고체 같은 그런 물질이 체온에 의해서 그 점막 온도에 의해서 녹으면서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면서 양리적인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항상 직장 점막 쪽에 놓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통해서 밀어 넣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대변 덩어리 안에 넣으면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잘 넣었으면, 다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고 우리 관장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돌코락스도 관장하는 약물이잖아요. 그 변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이제 관장할 때랑 비슷하게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을 투여를 했으면 이게 다시 뭔가 바로 배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5분 정도는 화장실로 항문을 막아주시고 약물을 보유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뭔가 좀 왼쪽으로 심스체이를 체위를 취하고 있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왼쪽으로 좀 앉아주세요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아예 그냥 앙와이로 좀 누운 상태로 대변 좀 참아주세요. 뭔가 좀 참아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거 할 때 그 아까 대변 덩어리 안으로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 약물의 효과를 좀 잘 보기 위해서는 이 둘코락스 같은 뭐 여러 가지 좌약을 삽입을 하기 전에 청결 관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대장 자체를 좀 청결하게 해서 점막으로 잘 넣을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투약하고 약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데 강점이 있겠죠.
근데 좀 프로인컨스를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관장을 할 때 환자의 불편감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해보시면 되고, 사실은 둘코라스 같은 좌약을 넣기 위해서 청결 관장을 하는 거는 사실 어쨌든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청결 관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좌약을 넣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흡입하는 약물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게 흡입하는 제형들은 목적이 기관지를 뭔가 확장시킨다거나 뭔가 스테로이드를 분무를 한다거나 가래를 묽게 하는 점액 용해제 같은 것들을 투여할 때 우리가 쓰게 되고요. 방법은 아예 병원에서는 사실 분무기 같은 걸 써요. 그래서 네뷸라이저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게 굉장히 산소의 강한 흐름으로 이제 액체 상태를 굉장히 작은 에어로졸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폐에 말단 부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력에서 가라앉지 않고 폐의 말단 부위까지 잘 흡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뷸라이저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동처럼 뭉 하면서 얘를 만들어주는 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트가 있고요. 네뷸라이저 키트가 있고 걔를 여러분들이 조립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흡입기는 보통 이제 뭐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라든지 천식 환자들 그런 환자들한테 이런 외래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흡입기를 처방을 해서 환자들이 자가로 쓰는 케이스들이 사실 더 많고요. 병원에서는 그 흡입기보다는 이 네뷸라이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환자한테 해주는 케이스를 미합니다. 그래서 흡입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량 흡입기가 있고 건조 분말 흡입기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계량 흡입기는 딱 그 용량만큼 내가 흡입을 하는 거고 건조 분말 흡입기는 이게 그러니까 건조한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네뷸라이저랑 같은 비슷한 원리로 에어로졸 형태 변환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주의사항은 동일한데요. 이거는 소량의 약물로 호흡기계로만 그 치료 효과를 국한시키는 거기 때문에 경구 투여량의 한 40분의 1 정도로 희석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 한번 배웠었던 거랑,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MDI를 사용을 할 때는 스페이서를 누른 다음에 약물이 폐에 도달할 수 있게 한 5에서 10초 정도 숨을 참을 수 있게 환자분들을 교육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무가 다 끝나면 환자한테 입안을 물로 헹구도록 해주시면 되고, 이 네뷸라이저를 사용을 할 때 키트를 매번 갈진 않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트를 매번 갈진 않는데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 염소계통의 소독제에 침전을 시켜요. 그래서 담궈둬요. 주로 나이트 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독 업무는. 그래서 그런 소독 업무에 네뷸라이저 키트를 담궈놔서 그런 이물질들을 잘 소독을 한 다음에 잘 말려서 환자한테 다시 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을 할 때는 식초 같은 것들에 좀 희석한 식초 희석 용액에 세척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환자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거 보시면 이 벤톨린이랑 아트로벤틴은 이제 보통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많이 쓰고요. 점액 그런 가래, 객담 같은 거 배출이 잘 안 될 때 얘를 좀 묽게 해주는 그러한 영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우리가 그 일회용 안약이랑 좀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제제 같은 것들을 보면 약물이 만들어진 그 포장 같은 게 경구투여 미안해요. 아무튼 이런 국소 투약에 있어서 굉장히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뭐 조금 추가 첨언을 하자면 사실 조금 더 내가 뭔가 더 액티브하게 뭔가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제형들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헷갈려요. 그런 실수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네뷸라이저용으로 올라오는 이 일회용 이런 점적 용액 같은 일회용 비슷해요. 그 일회용 인공 눈물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약제부에 건의를 해서 네뷸라이저 용이면 뭔가 여기에 뭐 스티커를 붙여달라라는 간단한 것만으로도 의료 투약 오류가 많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문제점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병원 내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바꾸세요. 그게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똑똑한 간호사? 뭔가 좀 더 행동하는 간호사? 이런 간호사가 되는 길이고, 그럴수록 내가 뭔가 더 환자를 위해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역량들이 갖춰지고,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 효능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의료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을 해봤고, 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거 유의하셔야 되고, 이런, 특히나 약물의 투여량 같은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도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제주대병원에서 일어났던 신생아 중환자실 영아 사망사고가 그 에피네프린을 네뷸라이저용으로 처방을 했는데 농도가 용량이 IV 용량으로 처방이 됐었나? 나도 지금 기억이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네뷸라이저를 해야 되는데 그 아무튼 그 약물의 농도를 너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얘를 어 내가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게 용량을 잘못 줘서 얘를, 그러니까 네뷸라이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얘를 아닌데 IV를 많이 줬었는데 아 지금 헷갈리네. 아무튼 어쨌든 그 투약 용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봤는데 내가 완전 잘못 알고 있었고 그 뭐냐면 그 에피네프린을 네뷸라이저 용량으로 처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경구가 아니라 이제 정맥으로 잘못 인지를 해서 정맥으로 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가 사망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용량을 잘 봐라 라는 걸 여러분들 말해주고 싶었고 경로도 잘 봐라. 네. 그래서 이게 보통 투여하는 경로에 따라서 약물의 농도가 용량이 정해져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경구티약 같은 경우에는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약물의 치료적인 농도가 유지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소적인 효과를 줘야 되는 약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겠고요. 정맥은 그런 대사 과정 없이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구보다는 약물의 농도가 적겠죠.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적겠죠. 그래서 그런 농도와 그러니까 용량과 경로가 뭔가 평소랑 다르다 하면 의문을 가지고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MDI는 정량적으로 흡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 번 이 캐니스터를 딱 누르면 그만큼 훅 하고 들어오는데 이때 환자의 호흡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딱 눌렀을 때 그만큼의 약을 내가 흡입할 수 있는 그 호흡 역량이 되는지를 꼭 여러분들은 간호사로서 사정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뭐 노인층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같은 경우에 이 MDI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가 마실 때 얘 약물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사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한테는 이게 딱 들어올 때 한 3에서 5초 정도간 깊게 들이마셔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꼭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가능한 숨을 오랫동안 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은 다음에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드라이 파우더 인헤일러라고 해서 분말 흡입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건조되어 있는 그 약물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얘를 입으로 하고 흡입을 하면 이게 뭔가 그 안에 있는 저장소를 통해서 아까 네뷸라이저랑 비슷한 원리로 얘가 에어로졸 형태로 막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숨을 힘껏 들이쉴 때 에어로졸 형태가 딱 되면서 이게 흡입이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사랑 동시에 흡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MDI와의 조금의 차이점인데 대신에 내가 얘를 흡입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세게 들이마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환자들한테 처방되는 경우에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이 분무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심하게 천식 발작이 있을 때
환자가 발작을 하는 상황에서 잘 흡입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게 약물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로 흡입돼서 이 에어로졸이 미치지 않아서 국소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기관지를 그 경련을 이렇게 확장시켜 줄 수 있게 좁아져 있는 이 기관지를 확장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효가 발생하지 않아서 환자의 그 천식 발작 증상이 바로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호흡곤란이 있는 대상자한테서는 조금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 그 건조 아직도 덥잖아요. 아직도 여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조되어 있는 그 가루들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 DPI도 마찬가지로 통 안에 물론 담겨 있지만 외부와의 그 출구가 있잖아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환경 안에서 얘를 보관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건조 약물들이 좀 응어리지거나 막 뭉치거나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비싸다고 해요, MDI보다. 특히나 얘네들은 사실 그 MDA 같은 것들은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물에 한번 띄워 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환자분들이 뭐 물에 띄워서 확인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액체가 남아있으면 뜰 테니까, 공기 같은 걸로 뜰 테니까. 근데, 얘가 아무 약이 남아있지를 않아도 이 안에 분사시켜주는 애가 딱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지가 않고 환자분들한테는 그 일수를 계산을 해서 얼마큼 남아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처방을 낼 때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환자가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처방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런 거 흡입하고 나면은 항상 환자한테 꼭 물로 헹궈달라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할 거는 여러분들 아마 뭔가 질문 있거나 하는 거 있으면은 질의응답 뭐 CTL이나 메일로 저한테 주시면 되고, 이번에 국소투약은 사실 뭔가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사실 쉬운 얘기긴 한데 그 국소투약하는 부위별로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특히나 자세 같은 거, 체위 같은 거나 뭐 귀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그 귀를 당겨야 되는지, 뭐 후하방인지 후상방인지 이런 것들 중요하겠고, 온도 같은 거나 보관 같은 거. 아까 자약 같은 거 있죠? 질 자약, 직장 자약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기 직전까지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귀에 투여하는 안약이래. 귀약 같은 거는 현운이나 현운도 어지럼증이긴 한데, 어쨌든 어지럼증이나 뭐 구토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온 정도로 항상 투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안약 같은 건 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 방향 있죠? 내안각에서 외안각 방향으로 연고를 짠다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또 전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안쪽에, 그죠? 그래서 그 비루관과 연결되는 그 안쪽을 막아줘야 되는데 내안각을 막아주시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수업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실습에서 안약 점적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가 조금 짧은가요? 긴가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이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출석 인정 기준이랑 기한의 CT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을 하시고 출결 인정 꼭 받을 수 있게 신경 쓰셔서 기한 내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자기 실습일 전에 꼭 들어서 실습할 때 내용을 학습하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